내 친구 중 교도관으로 일했던 친구가 있다. 다만 평범한 간부로서 일한 것이 아닌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상담이라든지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주로 이야기는 그들이 지은 죄값에 대한 그들의 반성, 그리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 자수를 하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중 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 시간이 흐른 낮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야기 주인공의 이름은 민철이다. 물론 가명이지. 민철의 직업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철은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일단 죽이긴 했지만 살해한 뒤 뒤처리를 고민하던 민철은 자신의 집 냉장고에다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 보관했다. 그리고 그는 토막난 시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졌고 뼈는 믹서로 갈아서 화장실에 흘려 보냈다고 한다. 그 짓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시체의 대다수를 없앨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용기가 없어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은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그리고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지더니 그녀의 손톱이 하나씩 떨어졌고 곧이어 손가락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떨어졌다는 표현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가 마치 그녀의 신체를 뜯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그러다 결국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뜯어지더니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그녀가 앉아있는 식탁을 두드린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민철. 한동안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10분 정도 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했다. 헌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열린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민철은 얼른 냉장고를 닫고 냉장고의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수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 민철은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다.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리 없었다. 그리고 그날도 민철은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식탁에 아내가 앉아있다. 허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식탁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쳐 떨어진다. 이번엔 발바닥으로 바닥을 차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쾅쾅 점점 커져간다. 그러다 이내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더니 다리에 살점이 뜯어진다. 뜯어져 나간 그녀의 살점과 핏방울들은 민철의 얼굴로 날아온다. 민철은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선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좀째 끝나지 않는다. 방 안 가득 그늘낸 피가 기분 나쁘게 빛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올린다. 축 늘어져 있던 그녀의 앞머리가 그녀의 뺨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찍혔던 눈이 민철에게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절규는 자신의 몸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민철은 간신히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냉장고에 있는 저것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철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다. 또 아내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민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민철은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끝으로 친구가 덧붙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승냥이다! 늦은 밤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머리맡에 둔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둘러보니 나와 다르지 않은 마을 청년들이 횃불이며 괭이 따위를 들고서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어디냐? 승냥이는 어디야? 이를 갈며 소리쳤지만 들려오는 곳이라곤 우물간 옆 김씨네 안악의 서글픈 곡소리뿐이었다. 안 돼. 우리의 우리 둘째. 김씨는 반토막이 되어버린 초췌한 얼굴로 제 마누라에 안긴 채 파들거리며 둘째 아들을 찾고 있었다. 보아하니 승냥이 떼가 김씨네 둘째에게 덤벼들었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김씨를 적골로 만들고는 애를 물고서 도망간 모양이었다. 이걸로 벌써 몇 번째. 목에서 피를 토해내며 점차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김씨를 보며 욕짓거리를 뱉어냈다. 이런 기자 쪽에도 시원찮을 짐승 새끼들. 산에서는 살 것이지 못하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왜 꾸준 사람을 물어가? 안 그래도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마구 뱉어내는 욕설에 누구라도 나서서 뭐라 할 법도 하지만 다들 착잡하게 고개를 숙일 뿐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얼마 전 승냥이에게 색시를 잃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서인지도 몰랐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그놈의 승냥이들을 잡아 죽이지 않는 이상 나도 마을 사람들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할 터였다. 승냥이들이 마을에서 나타난 뒤부터 닭이며 소는 물론 사람들까지 물어가는 바람에 농사일은커녕 밖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끝내 숨이 넘어간 김씨를 잘 보내주고 나자 갈 곳 잃은 분노가 내 가슴속을 태우는 바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부득거리며 이를 갈 뿐이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슬슬 새벽이 찾아왔다. 난 다시금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어두운 지금 혼자 밖을 돌아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놈의 승냥이들의 골통을 부숴놓든 아니면 나도 색시를 따라 난자를 당하든 끝장을 보자는 각오로 무작정 걸었다. 한동안 돌아다니고 있자니 저기 멀찌감치해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승냥인가 싶어 몽둥이를 쥐어든 채 다가갔지만 마주한 것은 승냥이가 아니라 기묘한 차림의 사내였다. 유슈? 내 물음에 그는 몸이 떨려댈 정도로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지나가는 장사치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실 듯해 이리 먼 걸음을 했지 뭡니까? 왠지 나쁜 느낌에 고개를 크게 저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한가하게 물건이나 보고 있을 시간이 없소이다. 지금 마을에 난리가 났으니 그 한 몸 건사하고 싶다면 서둘러 이곳을 떠나시오. 난리가 났다 하시면 승냥이 때문이 아니지요. 장사치의 말에 난 놀라며 대답했다. 아니, 승냥이에 대해 어찌하시는 게요? 알다 마다요. 늘상 귀를 열고 사는 장사치인지라 한 발 앞서 소문을 들었지요. 물론 제가 찾아온 이유 역시 그것 때문입니다. 좀처럼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장사치에게 되물었다. 뭘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소. 그놈의 승냥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놈들이 수십 마리 몰려다니는데 사람은 물론 큰 소마저 순식간에 물어 죽여서는 물어갑니다. 마을 장정 전부가 달려들어도 잡기는커녕 그중 반절은 죽어나갈 것이오. 하지만 장사치는 과장된 웃음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그리 위험한데 어찌 혼자 나오신 겁니까? 혼자서 승냥이를 잡을 순 없을 테고. 순간 멍하니 있자니 장사치가 이어서 말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할 만큼 원한이 깊으셨던 게지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리 당신을 마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신 것,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치는 보침에서 한아름 정도 될 법한 함 하나를 내렸다. 이것은 진의 함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작은 진해들이 잔뜩 들어있죠.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버러지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진해란 말에 치를 떨며 말했지만 장사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냥 버러지가 아니죠. 오랫도록 승냥이 고기만을 먹여 키운 귀한 진해란 말입니다. 승냥이를 먹은 진해를 여기가 그득 서린 함에 담게 되면 그야말로 승냥이를 잡아먹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지요. 승냥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고 이 잠금을 풀면 요기를 잔뜩 먹은 진해들이 순식간에 팔뚝만하게 변해서는 끝도 없이 튀어나와 승냥이들을 전부 사냥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승냥이라 한들 범보다 빠른 다리와 소뚜껑보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이 진해에게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지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적어도 승냥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나 가축들도 위험한 거 아니오? 장사치는 내가 물을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곧바로 답했다. 그렇기에 승냥이 고기만을 준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는 법. 승냥이의 피맛을 기억하는 진해들은 승냥이의 냄새를 맡자마자 그것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승냥이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저 함의 뚜껑을 닫고 잠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냈어도 좋고, 그도 아니라면 그냥 강바닥에 던져서 완전 잊을 수도 있죠. 그럼 얼마면 되겠어? 마을 상황이 이런지라 돈이 될 만한 건 없으니 내 차후에 꼭 마련해서 저는 장사치입니다. 신용을 먹고 사는 장사치라고는 하지만 아무 담보 없이 물건을 건네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하니
당장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값을 치르는 게 어떠하십니까? 타당한 말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값을 치를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소. 가축은커녕 농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냥이 떼가 사람을 몰아갔지만 전부는 아니지 않소. 누구는 팔 한 짝이 날아가고 누구는 모가지가 부러져 숨이 멎었을지언정 온전치 않은 시체는 남겼을 테죠.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장사치의 말에 틀림은 없었다. 온전히 물려간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제의 김씨처럼 장례를 치를 만한 몸뚱이 조각 정도는 아직 남아있었다. 때문에 색시 역시 너덜해진 조각을 모아다가 어떻게든 묻어준 터였다. 승냥이에게 죽은 마을 사람들의 유해 전부를 제게 넘기시는 게 어떨런지요? 그럼 이 진해함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게 무슨 개뼈 따고 같은 소리야? 유해를 넘기다니 어떤 육실할 놈이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난 욕짓거리를 뱉어대며 당장이라도 휘두를 듯 몽둥이를 들었지만 장사치의 말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대로 승냥이에게 색시도 진호도 뺏기고 끝내는 몸뚱이마저 빼앗겨 성불도 못한 채 영영 고촌을 떠도시겠습니까? 죽은 뒤에 유해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에게 도륙당한 영혼은 결코 성불하지 못하고 고통받죠. 승냥이가 죽지 않는 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 짐승에게 죽으면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진작에 들은 적이 있었다.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 죽일 것이라 다짐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유해까지 팔아 넘기는 것이 맞을까?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마시죠. 유해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필요해서 구하려는 것입니다. 사용한 유해는 잘 수습해드리고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교의 화장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 너무 맘쓰지 마시지요. 이 함을 드리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유해들을 제가 잘 챙겨서 사라질 테니 마을 사람들 역시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한동안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난 떨리는 손으로 진해함을 받아들였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함을 열자 팔뚝만한 지네들이 한 마리씩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모습에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놈들이 승냥이를 제대로 사냥하는 걸 똑똑히 보기 전에는 떠나지 못한다. 함에서 기어나온 지네들은 냄새를 맡듯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곧 줄줄이 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승냥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인해 위협을 느낀 것인지 멀리 숯불에서 승냥이들이 튀어나와 깨갱거리며 쥐네들로부터 도망치고 웃었다. 그제야 크게 웃으며 승냥이들에게 소리쳤다. 하하! 그래, 거기에 숨어서 노리고 있었구나 이놈들. 하나, 이제 너희 그 질긴 명줄도 끝이다. 내 여기서 니놈들이 갈갈이 찢겨지는 걸 똑똑히 볼 것이니 추하게 울부짖고 살려달라 구걸해 보거라. 보다 가까이 보고 싶어 지네들을 따라 산길을 오르며 승냥이들이 지네에 감기는 꼴을 지켜보았다. 승냥이의 팔과 다리를 물고 몸통 가죽을 뚫어 대가리를 쳐박는 지네들 덕에 순식간에 승냥이들은 걸레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역시나 모든 지네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승냥이 고기를 마음껏 먹은 지네들은 몸을 둥글게 말아 잠이 들었지만 어차피 함에서는 지금도 지네들이 기어나오고 있으니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오래도록 마을을 괴롭혀오던 그 많은 승냥이들이 배를 채우고 사라지는 데에는 정말이지 찰나의 시간만이 걸렸었다. 그러다 마지막 승냥이마저 진해에게 잡아먹히자 드디어 복수를 했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네, 늦었지만 복수는 했소. 그러니 그대도 편히 쉬시오. 죽은 색시를 다독이듯 말했다. 그리고 문득 걱정이 되었다. 가까이서 보겠다며 뛰어온지라 진해함을 버려둔 채였고 그 탓에 지금도 함에서는 진해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먹잇감이 사라진 진해들은 여전히 배고픈지 대가리를 쳐들고 먹을 걸 찾아 냄새를 맡는 중이었다. 그러다 이내 놈들이 일제히 날 바라본다 느낀 그 순간 등줄기의 오싹함을 느끼며 다급히 함을 놓아둔 곳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마음이 앞선 탓인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금세 몸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다리가 긁힌 것 같았다. 그리고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난다 싶은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진해들이 쇳소리를 내며 내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놈들, 내 피냄새를 맡았구나. 저리 가. 내 여기서 죽지 못한다. 하지만 승냥이 때도 어쩌지 못한 것을 내가 피할 리 만무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어떻게든 애를 쓰던 그때 뒤에서 장사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너무 늦었군요. 피냄새를 맡은 이상 당신이 살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후레자식이 날 속였네. 속이다니요. 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부주의로 지네들의 식상을 바꾸었을 뿐이죠. 뭐 도와주는 걸 못할 건 없지만 요새 들어 귀찮은 칼잡이 하나가 따라 붙은지라 그냥 두는 게 저로서 나을 듯하군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당신 아내와 마을 사람들 유해는 제가 잘 챙겼습니다. 이제 이들의 영혼은 사령으로서 제가 쓰임새 있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짐승에게 묶여 구천을 떠도는 것보다는 좋은 곳으로 간 셈이니 거짓은 없었던 겁니다. 진해 한 마리가 내 모가지를 노리고 달려드는 것을 시작으로 온몸의 진해가 달라붙으며 내 살점을 파먹기 시작했다. 온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파래만도 못하게 죽어갔다. 우리 마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제는 셋, 어제는 6. 누가 언제 죽어 나자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동무들마저 져버리고 호기롭게 마을을 뛰쳐나온 것까진 좋았는데 참 무섭게도 연일을 가보지도 못하고는 피를 토하며 주저앉아 버렸다. 기운도 없이 길 옆에 쓰러져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역병으로 죽어가시는군요.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목숨을 구할 방도를 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제 본디 장사치인지라 거저 살려드릴 순 없는 노릇. 목숨을 대가로 제게 무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묘한 도롱이를 쓴 채 눈앞에 서 있는 장사꾼의 말에 난 답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가진 거라곤 역병에 걸려 시름시름 마른 힘없는 몸뚱이 하나가 전부인 비루한 청년. 그것이 나였다. 이런 내 꼴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사꾼은 내게 다시 말했다.
가진 것의 전부는 어떠하십니까? 육신과 정신을 전부 제게 주는 거죠. 남아있는 삶을 전부 바칠 각오만 하신다면 병을 고치고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비척비척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면서 날 어딘가로 데려갔다. 피를 토함에 비틀대다가 쓰러지기를 수차례. 간신히 도착한 그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 앞이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구리라 하죠. 탁한 요기를 가득 채운 곳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여길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여기 굴? 아무리 어리석어도 여기가 얼마나 나쁜 기운인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광인이 되거나 요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길 들어가야 한다니요. 절 죽이실 셈입니까? 하지만 장사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죠. 병을 이겨내고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약하디 약한 몸은 지겨울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필요한 몸뚱이보다는 더 쓸모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시죠. 단 100일만 견딘다면, 악착같이 살아남기만 하면 강하고 거대한 요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었어야 될 그대,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서 버티시길. 병을 고쳐줄 수 있다 하더니 이런 것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난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레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다시금 피를 토했다. 그것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 고통스럽게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들로 배를 채우면 역병 따윈 우스운 몸이 될 것이오. 가빠지는 호흡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장사꾼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죽는 것은 싫었다. 난 비틀거림에 기어가 구덩이 아래에 내 몸을 던졌다. 굴은 끝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져 지독하게 굴렀을 뿐 크게 상하는 곳 없이 들어설 수 있었다.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곳은 요기굴이란 이름답게 피부로 느껴지는 끈적함과 불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만 먹으면서 100일을 버텨야 한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대략 예상이 되긴 했으나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 그것 하나만이 중요하니까. 어두운 바닥을 더듬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아 기어갔다. 아무래도 구덩이 아래는 제법 넓은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실을 자각시켜주듯 더듬거리던 내 손으로 무언가 닿았다. 미끈한 것, 단단한 것, 뾰족한 것. 거미, 정갈, 지네 할 것 없이 손바닥만한 벌레떼가 내가 기어들고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기절할 노릇이었지만 장사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안에 있는 것들로 배를 채워라. 산의 진미 따위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차마 손을 대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는 몸으로 기어오르는 벌레들을 떨쳐내었다. 쳐내고 밟고 털어내고 끝이 없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벌레들 역시 몹시도 배가 고픈 상태였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발목을 콱 하고 깨문 것을 시작으로 이것들은 본격적으로 날 사냥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치밀어 오는 죽음이란 녀석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에 가득 찬 욕이란 녀석 때문인지 난 슬슬 분노를 넘어서 무언가에 잠식당해 갔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발을 굴러 벌레들을 밟아 죽였다. 또 되는 대로 팔을 휘둘러서 손에 잡히는 물컹한 것과 딱딱한 것들을 전부 저 멀리 던져버렸다. 돌 따위가 잡히면 그대로 바닥을 내리쳐 곤죽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역병마저 있고 한참을 난리치다 보니 이제야 스슥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무리 하찮은 민물일지라도 이쯤 되어서는 덤벼들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도 모른다. 틈이 생기자 뒷전으로 몰아두었던 통증이 다시금 위로 솟아올라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벌레들의 체액과 사체돌로 뒤범벅된 바닥에 엎어져 토막나서 꿈틀거리는 벌레들과 살을 맞대고 있자니 비참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폐부를 인두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가시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바닥으로 가져다 댔다. 그러자 비릿한 끈적함이 입 안으로 훅 들이쳐 왔기에 체를 떨어야 했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체액을 핥아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이걸 먹어야 병이 낫고 살아남을 수 있다. 헌데 참 무섭게도 목구멍에 역한 것이 넘어가자 곧바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폐부에 불이 가라앉고 식은 몸에 온기가 돌았다. 호흡이 돌아오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자 미칠 듯한 허기가 찾아왔다. 혀끝만 적시던 것이 어느새 입안을 채우고 경련하듯 꾸물거리는 벌레 조각들마저 양손으로 집어삼켜서는 뱃속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다. 이젠 온기가 도는 것을 넘어 뜨거운 물에 들어온 것 마냥 온몸의 열기가 넘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진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그때부터 사냥은 나의 몫이었다. 털이 잔뜩 나있는 무언가를 입에 넣고 씹어 삼켰다. 이 구덩이 요괴골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난 지금 그 장사치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요괴로 가득한 이곳에서 독충을 죽이고 또 그 살점들을 씹어 먹음으로써 요괴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다. 그리고 벌레들을 씹어 삼킬수록 몸은 더 강해졌지만 그만큼 묘하게 뒤틀리고 어긋나갔다. 피부도 단단해지고 손발도 길어진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구덩이 안에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변하고 있다. 난 요괴가 되고 있다. 죽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지만 이렇게 100일이 지나 완전한 요괴가 되면 내 기억은 온전할까? 사람이던 때의 그것과 마음이 그대로일까? 어쩌면 광인처럼 모든 걸 잊고 그저 피를 갈구하는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 인간을 포기할지언정 인간성마저 버리고 싶진 않았다. 난 사람이다. 인간이다. 난 본래 사람이야. 세뇌하듯 중얼거렸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난 옆에 떨어져 있던 큼지막한 돌을 집어들고 머릿속에 박아넣든 외치며 이 말을 후려쳤다. 난 사람이야. 난 요괴가 아니야. 난 본래 사람이야.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와도 멈추지 않았다. 벌레를 먹고 피로하게 살아도 머리가 생각을 멈춰도 기억을 하나 둘씩 열어도 내가 인간이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은 잊지 않으려 이마를 돌로 찌으면서 쉬지 않고 되뇌었다. 난 사람. 본래 나는 사람이다. 요괴가 아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어디선가 쉼없이 기어나오는 그 벌레들을 집어삼키고 시간이 나면 돌 따위로 이마 속에 내 정체성을 때려 넣으며 버틴 시간이었다. 놓칠 것 같던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늘 그렇듯 진실을 머릿속에 때려 넣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빛이 새어들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오시죠. 아마 이 정도는 쉽게 기어 올라오실 겁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다급하게 벽을 기어 올랐다. 어느새 꽃쟁이처럼 굵고 단단해진 내 손은 돌벽으로 가뿐히 손가락을 박아 넣으며 무리 없이 구덩이를 오를 수 있게 해주었다. 100일 만에 햇빛 아래 서니 마침내 해냈다는 기쁨.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문득 이상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그 장사치를 보며 어눌하게 말을 건넸다. 거를. 장사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음을 보이며 거울을 꺼내 보였다. 많이들 찾으시죠? 그 전에 가졌던 허약한 껍데기를 버리고 강인한 육체를 가지셨으니 궁금하실 만도 합니다. 작은 거울이었지만 얼굴을 비춰보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진한 회색에 거친 피부, 얼굴에 바늘 덮는 눈, 길어진 주둥이와 촘촘히 박힌 가시 이빨. 예전의 내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쉬지 않고 돌을 찧어대던 덕에 이마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있었다. 이 흉터가 내 인간성의 증명이자 내가 인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 정도면
몹시도 만족스러웠다. 요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고독술이라는 게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라.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셨으니 과거는 잊으셔야죠. 보자. 흉터. 이제 당신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흉터. 이마에 난 흉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이었다.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 지금이라면 어느 나라 하나 정도는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사치는 웃으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곧 어딘가에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리며 거대한 웹불 요괴 하나가 달려왔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는 고독요괴 귀면가게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귀면가게 당신을 으깰 겁니다. 흉악한 저 귀면가게 기세에 난 기가 꺾인 탓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으깬다리. 장사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물론 잘 으깨서 한약재와 약물을 함께 넣고 푹 고아서 한약으로 만들어야죠. 잊으셨습니까? 그대의 전부를 제게 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병에 들었던 인간이 고동요괴가 되면 흉터 치료제에 둘도 없이 좋은 재료가 되죠. 어찌나 약효가 좋은지 50년 전에 다친 상처도 아물고 잘려나간 팔다리도 도로 자라납니다. 약재라니? 고작 그따위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딘 것인가? 차오르는 분노에 괴성을 지르며 장사치에게 달려들었지만 귀면각이란 놈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압도적인 힘으로 바닥에 처박힌 나에게 장사치가 말했다. 너무 슬퍼 마십시오. 당신의 육신은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당신의 영혼은 온 세상의 부자들에게 나뉘어 부귀 영화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귀면각이 손에 든 거대한 몽둥이를 한껏 치켜들었다. 이 흉터는 잘 다져서 첫 번째 솥에 놓으세요. 두 번째 솥은 노아입니다. 귀면각의 그르릉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거센 소리를 내며 내려쳐졌다. 괜찮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긴 의자에 몸을 파묻듯 누워있는 내게 상담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느긋해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한 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될 리 없겠다 싶었지만 나 역시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한번 참아보기로 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가슴속에서 뭐가 응어리 갇힌 느낌이에요. 슬픈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인 게 몸속에서
마치 불난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해소가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입을 연 것까진 좋았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상담사라는 양반은 안경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엔 인자한 미소였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은 그냥 가식적인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한다고?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지는 못하겠지. 상담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로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저 멍청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기억할수록 내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내 애인의 모습이었다. 또다시 몸속에서 뜨거운 불이 번져나감을 느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난 얕은 신음을 삼키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떠오른 기억은 내게 끔찍한 현실을 자각시키며 점차 온몸으로 흘러갔다. 옆에서 상담사가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를 던진 듯 하지만 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올랐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 심해에 가라앉는 듯 고통에 잠식당해 갔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슴을 쥐어뜯은 손에 힘을 주고는 세차게 두드렸다. 내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다. 그때 내 귓가에 상담사의 한마디가 들렸다. 전 이해합니다.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저 멍청이의 헛소리 때문에 불길은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예? 네가 뭘 알아? 병력같이 소리쳤지만 상담사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분노를 느끼며 소리치려는 순간 상담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상담사가 뱉어낸 그 말에 열이 식으며 머리가 차가워졌다. 상담사는 내가 진정하는 듯 보이자 잠시 기다려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화지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두 딸의 새까만 시신을 봤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죠. 그러니 제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사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지지도 슬픔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 예전엔 그의 몸속에서도 나와 같이 불길이 있었을 때지만 그는 잘 이겨낸 듯 했다. 그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난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을 내리고는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날 좀 먼 곳에 사는 녀석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갔다 오는 바람에 와이프 마중을 못 나갔어요. 와이프 직장이 걸어서 15분 거리라 뭐 별일 있겠나 싶었죠. 가끔 혼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왜 미친놈이 또다시 불길이 크게 일렁였지만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상담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다. 아까와는 달리 그 얼굴은 조금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놈이었는데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와이프 핸드백을 뺏으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기 말로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데 전 못 믿겠어요. 한번 입이 열리자 수많은 감정과 함께 폭포수처럼 속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3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었대요. 피를 흘리면서 누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그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데리러만 갔어도 진짜 너무 화나고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와이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신같이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한 주제에 정신 차리면 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다가 입에 밥 쑤셔 넣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몸속에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북받쳐 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제 와서 체면 치레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분도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저 역시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럴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마음속에 있는 말.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야 하니까요.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속 불덩이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감까지 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문득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기억났다. 약소하게나마 선물이라도 사올까 하던 그때 방 안에서 상담사의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공주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애들이랑 준비 잘 해놓고 있어. 우리 첫째 딸 생일인데 대충 먹을 수야 있나? 응? 상담? 오늘 하나 남았지. 맞아. 그 약혼자 죽었다는 사람. 그래. 나도 알지. 우리 가족까지 죽은 사람 만들면서 마음 열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고 말하던 그의 담담한 표정. 그것은 불길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뿐. 그걸 알자 내 맘속은 불이 일다 못해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다. 불타오를 땐 온갖 감정이 넘실 때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아주었지만 그 얼굴은 나에게 더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배신감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그대로 창문 아래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 저에게 잊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던 일병일 때죠. 당시의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을 때이기도 하죠. 또 날씨는 해가 쨍쨍한 여름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헌데 당시에 내리던 장맛비는 다른 장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하게 쏟아부었던 정도였고 마을에 홍수가 날 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마을에서의 홍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뭐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비가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내리는 비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 덕에 온통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모두가 떠내려가는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을 퍼부어 내리던 장마가 어느새 그쳤습니다. 또 한참 동안 내렸던 장마 때문에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어질러진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지만 저희 군인들도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작은 마을이었고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 사람들도 소방관들과 인사하며 지낼 정도로 친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도 어려울 만큼 물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에서는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실종된 사람, 즉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었고 노를 휘저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4일째가 되는 날 저희는 똑같은 코스로 다시 작업했습니다. 또한 그 마을은 시골이라 그런지 무수히 많은 잡초들이 있었고 그 잡초들을 헤쳐가면서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만큼 검은색의 잡초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 보트를 멈추고 검은 잡초 쪽으로 천천히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시체 자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바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합니다. 아이씨,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들어서 알려주니까 박병장은 잠깐 머뭇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임마. 아니라고. 그냥 가.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야, 내가 안다고. 그냥 가.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이씨,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알았어? 갑자기 박병장은 제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전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역겨서. 야, 근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좀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 게 타고난 박 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로 복구하던 길에 소방관들과 마주쳤습니다. 박 병장은 담배 한 대 피고 가자며 소방관들 또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서 담배를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전 아까 보았던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무심코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제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날 밤은 왜인지 모르게 쉽사리 잠에 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어젯밤에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도 호기심에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나누고 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들의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검은 잡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면서 담배까지 같이 폈었는데 그분이 실종되었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 이 상황에 말이 실종이지 우리 모두는 그 소방관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어?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점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 강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구슬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곱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는 다르게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전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라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하고 저도 제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또다시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었고요. 가끔 여름 휴가 때 놀러가면 그곳을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술해도 익사사고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